네, 생명은 새로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러 가지 은유 중에서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물리적인 대상의 은유, 하나의 덩어리, 돌멩이, 뭐 나무 같은 덩어리의 은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돌이나 당근, 토끼 이런 물리적인 덩어리를 너무나 주변에서 익숙하게 봐왔죠. 그래서 사람은 이런 물리적인 덩어리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유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이고, 뭐 정의라든지 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무의식적으로 물리적인 대상처럼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경계가 애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하지만, 어디가 산의 끝이고 어디가 산의 시작인지 사실은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길모퉁이라고 부르는 어떤 물리적인 공간 대상도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가, 이것도 굉장히 애매하고요. 마찬가지로 울타리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정확한 경계가 있는 대상처럼 범주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의 위치를 정하고, 길모퉁이에서 만나고, 울타리에 세워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 세계인데, 여기를 그 의미 있고 명확한 틀 안에 넣는 방식으로 사고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사건, 활동, 감정, 정서 같은 것들, 분노는 우리 안에 있고, 스트레스는 어디에 쌓이고, 생각은 머릿속 어딘가에서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느끼죠.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경험한 돌, 당근, 몸과 같은 구체적인 물리 대상이 어떤 존재론적 은유의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몸처럼, 돌처럼, 당근처럼, 토끼처럼 경계가 명확한 사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경계 때문에 더 많은 걸 보지 못하게 되죠. 세상은 경계로만 나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겹치고, 때로는 말로 나눌 수 없는 연속성과 복잡성 안에 존재를 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감정의 경계가 있다고 보통을 생각하죠.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을 서로 구분지어 부르고 서로 다른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흐릿하게 겹쳐 있고 이어져 있고, 때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채로 존재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슬픔이다, 분노다,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감정의 복잡성을 우리 언어의 경계 안에 넣기 위한 언어적인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을 할까요? 김주환 교수님은 우리 신체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 뇌의 편도체가 무언가를 느끼면 우리 몸에 어떠한 신호를 전달하고, 그 몸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우리 뇌가 인지하는 게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은 우리 몸에서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고, 뇌가 그 신호를 받아서 하나의 감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감정은 사실상 두려움 하나뿐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나머지 감정은 우리가 그 신호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그냥 단지 긴장한 것 뿐인데, 그걸 불안이나 짜증, 우울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지만 리서 펠더만 베럿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몸의 반응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 신호를 두려움이라고 부른 것일 뿐, 그 감정이 우리 안에 본래부터 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맥락과 문화성에서 조립되는 개념적 경험이고, 감정은 보편적이지 않고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감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리사 펠더만 베렛의 반론을
학계에서 여러 가지 반론도 있기는 하지만 백에 대해서 반론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론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룬다는 거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그냥 우리 언어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슬픔, 기쁨, 두려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더 세분화해서 보강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중년에 시작되는 거울에 대한 혐오, 뭐 아침에 갓 일어나서 뇌가 잘 안 돌아갈 때의 막연한 불안감, 안 좋은 뉴스 헤드라인을 접할 때의 순간적인 불쾌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고 더 보강해서 우리가 구별할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30% 이상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읽어내고 새롭게 범주화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종종 괴롭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은 정말 정신적인 고통일까요? 어쩌면 그거는 정말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그냥 장시간 앉아있던 불편함일 수도 있고, 충분히 먹지 못한 배고픔일 수도 있고, 그냥 단절된 사회적 연결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범위가 큰 괴로움이란 단어로 범주화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괴로움을 사실은 세세한 불편으로 재범주화하고 정신적인 거를 신체적인 상태로 해체하는 것, 이게 감정을 다루는 매우 건강한 방식이고, 이게 우리를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정이던 이전에 뭐 돌멩이던 세상의 어떤 대상이던 우리는 범주화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를 하는데, 동시에 그 범주화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주화를 통해 의미를 창조하고 재범주화를 통해 의미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틀은 언제든지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단어를 던지는 순간 세상에 대한 하나의 연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어떤 관점을 만들고 편견을 강화하고 어떤 것들을 보이게 하고 어떤 것들을 감추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나요? 그 단어는 당신에게 익숙하다는 이유로 선택이 된 건가요? 당신에게 오직 그 어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세계를 더 진실하게 보기 위해서 고른 건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결국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구성됩니다. 같은 불쾌한 몸의 신호라도 싸워야 할 때는 분노가 되고 도망쳐야 할 때는 두려움이 됩니다. 감정은 목표 기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감정을 더 잘 이해하려면 그 감정을 불러온 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일반 어휘가 더 풍부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더 풍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결국은 언어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 우리는 결국 언어와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말로 꺼낼 수 없는 생각들을 느끼기도 하고 형체 없는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어와 싸웁니다. 이건 슬픔이 아닌데, 이거는 분노가 아닌데, 이건 그냥 그저 뭐랄까, 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언어와 교전 중이고 그 언어를 통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잠겨 있지 않고 안에서 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을 민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에 우리를 가두는 셈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답을 앞에 두고도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단지 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감정, 개념, 그리고 나 자신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문들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런 범주와의 예로 돈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보통 돈을 욕망의 어떤 메타포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돈을 욕망이라는 범주에 놓는 순간 그것은 탐욕과 결핍의 상징이 됩니다. 물론 돈이 그런 욕망을 대표하는 순간도 있죠. 하지만 거꾸로 돈은 우리가 도움을 주고받는 어떤 도구의 범주로도 굉장히 잘 사용이 됩니다. 그거는 돌봄과 나눔의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돈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느냐, 이제 그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멩이 같은 어떤 물리적인 대상의 은유가 과하게 적용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때 원자를 작은 돌멩이처럼 상상을 했습니다. 그 자체로 고정되고 실체 있는 물질의 기본 단위라고 여겼죠. 이거는 돌이나 당근, 몸의 물리적 메타포를 그대로 적용해서 원자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양자 물리학에서 어떤 이론은 원자는 사실은 물질적인 시체가 아니라 관계일 뿐이다. 어떤 그 관계끈의 메타포, 관계에서 생기는 매듭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양자 이론이 있습니다. 즉, 이제는 원자를 물리적인 덩어리로 보는 게 절대적인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관계의 매듭으로 보는 이제 과학 이론도 등장이 했고, 그래서 과학은 이제 더 이상 사물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관계로 세계를 바라보려 한다는 그런 시도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변화의 시작에는 결국은 언어와 유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라디오를 켜면 소리가 들리죠.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소리는 공간을 타고 온 전자기파를 통해서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자기파를 어떻게 상상을 하죠? 돌처럼 날아온다? 이런 게 아니죠. 그냥 물결처럼 흔들리면 흔들리고 이걸 파장의 메타포로 생각을 해서 진동을 말하고 주파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우리는 이제 파동으로 생각을 하지만 처음에 전자기파가 만들어졌을 때도 돌멩이의 메타포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파도의 메타포를 통해서 파동으로 설명을 하고 과학이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결국 인간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던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메타포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그려내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빛도 얘기를 해볼 수 있죠. 빛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입자이자 파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덩어리로서 메타포일 때랑 파도의 메타포일 때 각각 다르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아인슈타인이 이제 한 얘기는 문제를 만든 사고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말한 문제를 만든 사고는 뭐냐면 언어적인 사고, 이분법적인 사고, 세상을 쪼개고 나누고 이론 붙이는 이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그 다음에 단어 이전의 사고, 분할 이전의 이해, 새로운 관점, 새로운 틀.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답만 반복하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언어로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이 먼저 오고 그걸 나중에 언어로 포장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각은 음악처럼 흐르고 이미지처럼 번쩍이고 직관처럼 스쳐가고 우리가 놓친 사고의 가능성, 그건 말이 되기 이전의 더 깊고 자유로운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나는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나는 종종 음악으로 생각하고 음악으로 공상하고 음악적 형식으로 내 삶을 본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직관을 통해 등장했고 그 직관의 원동력은 음악이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경험과 관측을 논리의 언어로 설명하면 과학을 하는 것이고 경험과 관측의 연관성을 인지적 사고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전달하면 예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모순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선과 악, 참과 거짓, 맞고 틀림. 하지만 진짜 세상은 항상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수식처럼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하고 이거는 1이 무엇인가라는 정의에 달려있죠. 그 다음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세상도 있고 공간과 시간이 사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대상의 변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순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모순을 품은 조화로운 사고가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의 언어를 벗어나는 사고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고 이게 진짜 단순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화와 일치 단순함은 대립된 것처럼 보이는 요소는 사실 언제나 더 큰 전체가 있다는 뜻이다. 시간과 공간은 시공간이라는 큰 개념. 그 다음에 삶, 세계는 항상 역설적인데 대립되는 두 개가 동시에 유효한 상황, 둘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이 조화로운 복합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까지
생명은 새로운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두 번째 동영상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게 유추는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전체적으로 생명의 지능, 생명의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